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장 마감 후 녹화분입니다. 이른바 내마녀의 날, 그리고 올 한 해 2020년의 마지막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습니다.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크게 매물을 내놓았습니다만 시장은 잘 선방한 그런 날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워낙에 뜨겁게 가고 있는 글로벌 증시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또 증시 상황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귀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식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텐데 거의 매일 얼굴 뵈는 분을 오늘 주간전망대에서 처음 뵙습니다. 이베스 투자증권 염성환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염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주간전망대 이렇게 나와주신 거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늘 그렇게 웃으시는 모습이 참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장 힘들 때도 그렇게. 아니 그때는 좀 자제 하려고 하죠. 예, 오늘 한번 만만치 않은 시장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번 좀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네, 주신다면. 그러니까 오늘 사실 뭐 오전부터 일단 네. 맞고 시작은 했어요. 왜냐하면 맞고 뭐 시작했다. 나스닥이 그 반독점 규제 때문에 좀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대표 주도주들이 아침에 이게 딱 그 호가창을 보고 이제 개장 딱 하는 거 보니까 주도주 중심으로 일단 매물들이 좀 아침부터 쏟아지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이. 그래서 오늘은 좀 만만치는 않겠구나 오전을 봤는데 확실히 좀 오늘도 장중에 느꼈던 건 정말 개인 투자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 물량을 다 받아 가시더라고요. 받아낸다. 받아서 결국에 그 증시 우리가 흔히 양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결국 양봉을 장중에 만들어서 결국 플러스권까지 올려버렸고 외국인은 크게 변동은 없었어요. 계속 좀 매도하는 관점이었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고르게 좀 그러니까 매수를 하면서 네. 시장을 계속 떠받치는. 그러니까 마치 요즘에 보면 장이 이렇게 급나가면 개인 투자분들이 뭘 그냥 오늘 무조건 사야 되겠다는 걸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 지금 매수를 하시거든요. 네. 그 이틀 전에도 한번 그 셀트리온하고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급나간 적이 있잖아요. 그랬죠. 그날 개인 투자분들이 또 뭐 거의 역대급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다음 날 또 바로 파시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개인 투자분들의 이제 힘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딱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증시 경험이 좀 되니까 옛날 생각하면 이런 옵션 만기일 아침에 그렇게 딱 포지션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일방향으로 밀려버리거든요. 증시가 그냥 오늘은 끝났구나. 그런 적이 많았죠. 네, 그래서 예. 오늘도 아침 분위기를 보니까 좀 싸긴 했어요. 솔직히 제 느낌엔. 근데 역시나 예전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개인들의 그 자금 여력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좀 강력하고 증시를 지금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개별주만 하셨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고르게 이제 베팅을 해버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끄는 대로 시장 컨트롤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오히려 예전에 아시겠지만 만기날 되면 뭐 외국인들 놀이터라 그랬잖아요, 사실. 쥐 흔들었죠. 예. 근데 예. 지금은 그런 모습 쉽게 나오지 못해요.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가 워낙 강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게 분명 2020년 올해 들어서 나타난 변화죠. 예. 작년까지는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상상도 못했던. 그리고 제가 이제 예탁금을 저는 이제 증권사 이쪽 영업부서에 네, 있다 예. 보니까 매일 저희 실적도 보고 네. 뭐 MS도 나오고 예탁금도 매일 나오거든요. 예. 보면 예탁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 30조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실 작년까지. 예탁금이. 근데 이제는 60조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매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60조에서 이제 빠지지 않고 레벨업이 됐는데 60조가 그대로인데 개인들은 계속 산다는 건 그 예탁금 외에도 지금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예탁금은 주식을 살려고 지금 노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동안 꾸준히 사면서도 유지된다는 건 계속 돈이 계속 들어오고 들어온다는 있다. 얘기거든요. 실제로는 예탁금이 늘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매수를 하면 사실 예탁금이 줄어야 되거든요. 네. 당연히.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개인 투자분들이 뭐 어쨌든 주식시장에 지금 엄청나게 좀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 역할로 인해서 이 내마녀의 날이 좀 무색할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안정감을 좀 찾지 않았나. 그리고 물론 이제 막판에는 항상 우리가 뭐 동시효과에는 이렇게 던지는 건 일상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오늘 뭐 막판에 그렇게 빠지는 건 당연한데 네. 그렇게 외국인이 장 막판에 오늘 총 1조 3천억을 던졌는데 겨우 지수가 뭐 마이너스 예. 11 정도인가요? 그 정도밖에 예.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또 플러스. 예, 오히려 코스닥은 사실 뭐 큰 영향은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뭐 정말 우리 국내 증시에 그러니까 항상 국내 증시하면 수급이 약하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이제 2020년도 들어와서는 그 논리는 거의 끝났다 이렇게 좀 볼 정도로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체질 변화
이걸 이제 인정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우리 염차장님께서는 무슨 이렇게 리서치 쪽이나 뭐 전략적으로 하셨다기보다도 그야말로 영업 현장에서 쭉 이렇게 고객들과 부대끼면서 지금 이 시장에서 한마디로 그냥 운동장에서 뛰시는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 한 해 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수익 이 페이오프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 중에는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버스, 꽃버스 간 분들도 있고 뭐 반대의 경우도 있고 한데 네.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이제 8월부터 여기저기 나가다 보니까 네. 이제 예전에 제가 자주 연락도 드리고 하시던 분들한테는 요새는 많이 연락을 못 드려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이런 유튜브 많이 안 할 때는 네. 자주 이제 전화도 해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뭐 좀 약간 케어도 좀 해드렸던 적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3월달에 그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주식을 그때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이에요, 사실은. 네. 자금이 되게 많으신데 네. 이제 어떻게 또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때 5월에 처음 이제 주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지수가 아마 1900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지수가 이제 1400에서 1900 왔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2500 그 상상도 못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주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로 그때도 저도 2000 넘기는 어렵다고 봤어요. 저도 솔직히 그 당시에는. 그래서 네. 그분이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뭐 상담도 하시고 그랬지만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렸거든요. 그 말렸다. 당시에. 근데 이제 제가 스탠스를 언제 바꿨냐면 2000이 넘기는 순간 이건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뭔가 이건 바뀌었다 지금. 이게 2000이 넘을 장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00 넘으면서부터는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좀 구성을 해드린 거죠. 그때 이제 해드렸던 종목들이 뭐 대표적으로 LG화학이라든가 뭐 누구나 좀 아는 종목들,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냅뒀던 거죠. 그 후로 제가 좀 바쁘기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번 좀 만나뵈가지고 네. 물어봤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거 못 해드리니까 네. 만나봤더니 그냥 아직도 안 팔고 계시대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뭐 내동매매 안 하시고 지금 수익이 너무나 많이 나 계시고 그런 부류가 한번 있으시고 네. 근데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8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지금 힘들어 하세요. 8월에 들어오신 분들 8월부터 증시가 박스권을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때 근데 유독 또 주린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8월 처음에 무렵에. 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하게 되면서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부동산 그만하고 예. 주식 투자하고 싶다. 근데 네.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방송 보고 전화했다. 좀 알려달라. 뭘 사야 되냐. 근데 그때는 이제 박스권 장이다 보니까 뭐 저는 이제 당연히 좀 큰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주린이 분들이 가장 많이 사셨던 종목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일단 바이오주들 그때 한참 좋을 때 근데 이제 그때 양도차익 과세 막 이래가지고 네. 저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럴 때 사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나아지긴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워낙 또 높게들 사셔가지고 고통을 좀 많이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진입 시점에 따라서 진입 시점에 따라서 정말 개인 투자분들의 수익률하고 마인드가 천차만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개인들이 올해 잘했으니까 다 먹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예. 시점에 좀 따라 좀 다른데 근데 분명한 건 저는 이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 개인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올해 개인분들하고 완전 이 마인드 자체가 어떠냐면 네. 나는 무조건 이 주식이 위험자산인 거 다 알잖아요. 네. 드라마 보면 주식해서 맨날 망했다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래서 약간 도박이라는 인식도 좀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주식 투자를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위험을 그냥 이제는 감수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저는 주식 그 뭐라 그러죠?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위험한 자산에 대해서 그냥 저 나라는 좀 위험해. 저거 주식 해봐야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은 당연히 이 뭐 PER 10배 받을 게 네. 저는 뭐 5, 6배밖에 못 받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올해 이 동학개미 분들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세요. 기꺼이. 물론 다른 데 투자할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한국 증시의 지금 PER이 저는 13배까지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 13배면 역대 최고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2000 그때 7년도가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 레벨이면 다 비싸다고 하는데 이 레벨까지 온 거는 많은 분들의 위험 선호 현상이 과거하고 다르게 역대급으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차장님 보시기에 네. 이게 지금 우리 시장만의 현상이라면은 좀 걱정스럽다라고 하겠는데 제가 최근에 놀랐던 거는 아니 대만 가권 지수하고 우리 코스피하고는 이렇게 제목만 안 달아놓고 멀리서 보면은 똑같아요. 네네. 특히 10월 말부터 해서 우리도 그때 10월 말에 외국인들 한번 집어 던져가지고 쿵 하고 나서 기억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 전후 해가지고 뭐 쫙 올라온 그게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그 무렵에 무슨 논리와 무슨 돈이 들어왔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그때 11월. 예, 그러니까 그때를 좀 복귀해 보면 복귀. 네. 그 전에 10월 9월부터인가 10월부터인가 아마 많이들 느끼셨을 그 환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기 네,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다들 의아했던 게 이제 저도 그랬고 왜 외국인이 안 사지? 어. 그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아, 왜 안 살까? 그때 이제 정답은 몰랐죠 아무도. 그 당시만 해도 왜 안 사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대충 답이 나왔습니까? 이제 답은 나왔죠. 왜냐하면 이제 어. 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그 당시에 그 중국 쪽 있죠. 중국 제가 그때 위안화가 되게 강했잖아요. 네. 중국이 아마 그 세계 제가 이제 채권 쪽은 전문이 아니니까 세계 3대 채권 지수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갔죠. 거기에 이제 편입이 되니까 이제 그거부터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일단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 위안화를 쫓아간 거니까. 그 전에 위안화가 먼저 떨어지고 예. 있었으니. 그러니까 외국인 환율이.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우선순위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 채권부터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0일 날 그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날 우리나라장이 폭락했잖아요. 갑자기 그래요. 외국인들이 2시부터 막 던져버리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예. 급 나갈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셔야 될 게 갑자기 급 나갈 때는 이 이유를 꼭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예. 내가 그걸 대응을 예, 하거든요. 예. 이유도 모르면 안 되는데 그날 이제 거의 장 마감 무렵에 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메신저나 통해서 물어봤어요. 아는 분들한테 예. 물어봤더니 두 가지가 딱 악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때 싱가포르인가요? 싱가포르의 그 MSCI를 추종하는 싱가포르가 MSCI 지수를 추종하는데 그거를 FTS로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서 그거를 바꾸니까 그걸 추종하는 펀드들이 일단 덜어내는 김에 그때 그 MSCI 리밸런싱 하는 얘기가 10월 말 네, 뭐 아마 그 리밸런싱까지는 아니고 그 거래소 그 벤치마크 지수를 바꿨다고 제가 들었어요.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서. 근데 거기에 이제 어차피 이거 리밸런싱 하는 김에 그렇게 돼서 대만하고 한국도 같이 팔아버리자 그런 루머가 돌았어요. 네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 하나랑 이제 중국의 옌트그룹 아시죠? 엔터그룹 홍콩에 상장을 하는데 거기 그날이 무산됐던 이제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청약이었던 것 같아요. 청약. 네, 청약이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시가총액이 아마 400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삼성전자급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제가 외국인이어도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 일단 당연히 거기 참가를 할 것 같아요. 엔터. 공모주 청약에. 뭐 홍콩 사람의 20%가 거기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5명 중에 1명이.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난 이제 공모주 청약을 일으켰는데 공모주 청약 자금 만들라고. 늘려고요. 그것뿐만이 늘려고?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상장을 하면 전 세계 이제 MSCI나 FTS에서 자금이 추종하는 자금들이 이 큰 회사를 당연히 추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던지고 보자. 그러니까 어차피 공모주 청약하는 김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차피 이것도 나중에 지수 편입하면 또 팔아야 되는데 나중에 팔지 말고 한 번에 정리해 버리자. 그런 이제 두 가지 악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싱가포르보다 엔투그룹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제가 기억나는 게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주말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엔투그룹 상장 연기. 그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면 이 논리면 월요일날 외국인 무조건 사겠구나. 아하. 근데 월요일날 아니나 다를까 막상 장을 여니까 불을 뿜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캐치를 했어요. 외국인들 그것 때문에 판 게 맞았구나. 그러면 연기가 됐는데 거의 무기한 연기가 됐더라고요. 네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어차피 원달러 환율 이렇게 떨어졌죠. 중국 이슈 끝났죠. 주식을 이제 국내 증시는 그동안 정말 뭐라 그러죠. 특히 삼성전자가 너무나 이렇게 쩔어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정말 뭐 개인 투자분들 많이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정말 힘들어하셨잖아요. 남들 갈 때 못 가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대표 기업들이 가격도 싸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 결정적이었던 게 어쨌든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4일 날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막 치고 갔는데 바이든이 되면 더 악재라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바이든이 이렇게 뭐 되고 뭐 트럼프가 또 안 되고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그날 분위기를 보니까 누가 되더라도 이게 그냥 다 가는 분위기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 대선 날.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웃겼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해가 안 갔는데 아 시장은 지금 모든 악재를 호재로 해석하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외국인은 정말 엄청난 매수를 했고 마지막 결정타는 그 알셰 아시죠? 알셰이라고 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죠. 그게 이제 중국과 일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11개국이 체결했는데 네. 그날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보고서에서 봤던 건데 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날부터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나온 후부터 한국을 원픽으로 찍어서 샀다. 다른 나라 안 사고 신흥국을 같이 샀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다 같이 샀어요. 중국도 사고 대만도 사고. 근데 그날 이후로는 거의 한국에 베팅을 그냥 집중적으로. 다른 거는 거의 자금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ETF에 자금들이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다른 신흥국에는 거의 뭐 변동이 없어요. 한국물 ETF만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수직으로 솟아버리는.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은 뭐냐면은 무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자유화가 되면 관세가 또 낮아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로 본 것 같아요. 한국만 찍어서 샀다는 거.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제 매수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좀 집중적으로 환율 하락까지 겹쳐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그때 11월 달에 한 번에 펼쳐졌고 또 공교롭게 갑자기 또 삼성전자 무슨 슈퍼사이클 뭐 들으셨을 거예요. 이론까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더욱더 그냥 대형주 쪽으로 집중한 게 아닌가. 근데 뭐 대만도 아시겠지만 우리 또 한국하고 IT가 비슷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좀 이렇게 됐던 거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10월 말일도 그랬지만 11월 말일 날에도 좀 많이 밀렸잖아요. 아 그때는 그 MSCI 그때 MSCI 리밸런싱 예. 얘기였고 그때가.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뭐 인포맥스 화면에서 투자자 매매 동향 한번 확인 한번 해보니까 네. 11월 30일 날 집어 던진 막 그랬던 이후로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2주 동안에 뭐 한 2주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뭘 했나 싶어서 외국인들 한번 살펴봤더니 아니 지수선물 많이 팔아놓고 있고 콜옵션 팔고 풋옵션 사놓고 있고 해서 저는 은근히 뭐 그쪽에 그렇게 잘은 모릅니다만 이 친구들이 또 옵션 만기일 날 뭐 하방으로 한번 장난을 한번 치겠구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아니, 그걸 뭐, 다 받아내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속셈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 모르지만. 근데 과거 같으면, 그러니까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에 딱 분위기만 봤을 때는 옛날 경험상 싸했다는? 이거 오늘 좀 폭락이구나. 이 느낌이 싹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장중에 이제 11시 넘어가면서부터 아 외국인이 안 되겠구나. 개인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지금 시장의 그 뭐라 그러죠? 체질이 그냥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랑 다르게.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은 지금 사실 뭐 한 10월 말 11월 초쯤부터 각 정권사들이 내년 전망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내놨던 것 중에 2021년 내년도 제일 세게 용감하게 부른다는 숫자가 3천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연내 삼선 소리가 막 나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250포인트니까 여기서 250포인트 한 3, 40포인트 같으면은 뭐 한 며칠이면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솔직히 요새 막 지수 3, 40포인트 오르는 게 일도 아니잖아요. 일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3,000포인트도 오히려 이게 뭐 높다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주식 시작한 지 뭐 반년도 안 됐는데 나 지금 50%밖에 못 먹어서 하면서 막 이렇게 머리 박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네. 너무 이제 약간 요새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종목 좀 한두 개만 잘 선점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에 고생하신 분들은 사실은 약간 좀 운도 없었던 거죠. 그때 타이밍이. 근데 지금 11월에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냥 주식을 정말 쉽게 생각하세요. 아 그냥 뭘 사도. 잡으면 다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 자,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이렇게 경험하시는 거겠지만 뭘 하나 이렇게 주식 관련한 이렇게 동영상을 유튜브를 하나 보시고 나면은 바로 뭐
관련 동영상에서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뭐 여러 네. 유명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다는 못 보고 제목만 보면은 아주 지금 뭐 후끈해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부터 네. 해가지고 뭐 네. 지금 이제 뭐 3,000이 문제냐, 3,200도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뭐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차장님이야 뭐 아침 저녁으로 지금 그야말로 요즘 종횡무진이라는 표현이 네. 가장 우리 연성환 차장님한테 맞는 표현인데 지금 그런 느낌은 안 드세요? 아직은 걱정 없다. 아직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소장님 말씀처럼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씩 생각하면 저도 느낌이 세하죠. 사실 그럴 때는 뒤통수가 막 시려요, 사실은. 이거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럴 그러니까. 때 항상 또 갑작스러운 이제 그 매도 공세가 나와가지고 네. 증시가 부러졌던 적도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봐다 네. 보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하고 좀 너무 달라진 게 너무 달라졌다. 증시의 체력이 너무나 강해져가지고 음.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 그 2000 그때 지금 아까 유튜브 뭐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때 그 올해 8월, 9월, 10월 3개월 박스권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뭐 코스닥 700 깨진다. 맞아요. 뭐 코스피 네. 다시 2000 간다. 막 네, 그런 그 소리 되게 나왔죠. 자극적인 그런 게 많았어요. 음. 그 당시에 물론 예전 같으면 저는 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음. 예전 같았으면.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올해 뭐 영업도 하고 느끼면서 개인 투자분도 많이 만나보고 이게 상담도 해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에 대한 선호 현상이 과거랑 비교가 안 돼요. 내가 이거 짊어지겠다. 돈이라도 더 만들어 오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급락하면 무조건 그냥 사버리겠다는 거예요. 급락하면 사버리겠다. 그러니까 200포인트 빠질 게 50포인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번에 급락하면 사버리겠다고 급락해서 사버릴 돈이었으면 견디겠다. 예, 맞아요. 그런 부분도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워낙에 시중에 돈들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는 또 돈 마련해서 사겠다. 이런 분들 많으시고 최근에 보면 지금 고객 예탁금 제가 60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60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시중에 제가 그때 기사 보니까 대기하고 있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려고 대기하는 자금만 2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예탁금 빼고도. 그게 그 자금들이 들어올지는 저도 모르지만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라면 예탁금 100조 가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환경에서 사실 그 얼마 전에 신용대출도 이제 막아버렸잖아요. 이 부동산 쪽에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결국에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주식 투자 하라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주식 투자 하라는 쪽으로 약간 물꼬를 터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정부 쪽에서도 그렇게 보면 결국엔 주식 안 하시던 분들은 아직도 저는 그 2019년 기준으로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 6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나머지 한 3천만 명? 그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 약간 그 생각도 전 들어요, 솔직히. 그렇게 보면 점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더 늘어날 거고 60조가 끝이 아니라 100조까지 만약에 가는 예탁금 흐름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주변에서 막 너무 황분하고 이러면 폭락하고 그런 논리도 많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지금 요즘에 제일 체크하는 게 뭐냐면요 무조건 고객 예탁금이에요. 예탁금 꺾이면 끝난다고 보거든요. 예탁금 꺾이고 개인들 나가버리면 저는 이번 장 끝난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저도 계속 강세 마인드, 그러니까 약세장 속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강세 마인드로 저도 좀 자주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예탁금을 보면 이게 빠질 장이 아니더라고요. 빠질 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려오기만 하면 살려는 사람들 그 며칠 전에도 개인들이 막 지수가 폭락을 하니까 1조 이상 사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아니 그냥 막 이게 웬 기회냐 막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투자자분들도 좀 생각을 하시고 시장 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과거랑은 확실히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달라진 예. 점이다. 그리고 기관들은 네. 기관이라면 뭐 증권사도 포함되는데 네. 왜 전망치는 다 이렇게 내년 좋다 장밋빛 전망이다 뭐 어쨌거나 경기도 2020년보다는 뭐라도 좋아질 거고 뭐 백신이 어떻고 뭐 이래 하는데 그러면서도 왜 맨날 수급 보면 맨날 팔아요. 아 그거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 기관 투자분들 되게 욕하세요. 글쎄. 저도 욕하는 분들 계세요. 너도 어차피 기관 아니야. 아 근데 저는 제가 트레이딩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를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네. 뭐냐면 기관 투자들이 이게 좀 세분화해서 그냥 말씀드리면 예, 예. 금융 투자가 있잖아요. 금융투자? 금융 투자는 저희 같은 증권사예요. 그러니까 증권사 프라베라고 하는데 트레이딩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희 회사도 꽤 큰 규모로 이렇게 자금 네.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자기 직을 걸고 수익을 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회사 자본으로 회사 자금이지만 자기 연봉이 달려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잘못하면 잘리는 예, 거고. 잘리는 거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너무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장기 투자가 아니라 그 증권사 풀업은 되게 좀 짧게 매매를 많이 해요. 트레이딩이라 그러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사고 파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투자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여기는 왜 이렇게 단타치지? 그게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투신 있잖아요. 투신. 투신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뭐 투신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투신이 파는 건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왜냐 펀드에서 돈 다 빼가시잖아요 지금. 아니 돈을 주시든지 차라리 펀드에 매일 환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왜 환매하는지 아시잖아요. 사모펀드 사고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못 믿어요. 펀드 나 못 믿겠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요즘처럼 혼자 공부하기 좋은 시절이 어디 있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그러니. 아니 유튜버들이 다 알려주니까. 네. 직접 투자해도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간접 투자 안 하고 돈 빼니까 그러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팔아야 돼요. 손님이 팔아달라는 네. 거. 그러니까 그걸 욕하시면 안 돼요. 음. 투신이 파는 건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거는. 그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보험하고 은행인데 이쪽은 사실은 이제 좀 장기 투자해요. 그렇죠. 그리고 규모도 작아서 이쪽에 팔고 사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증시에는. 그래서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이제 가장 큰 게 연기금이죠. 글쎄. 연기금은 조금 제가 아쉬워요. 뭐냐면 연기금도 욕들을 많이 하시는데 연기금 주식 비중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7.1~2%로 알고 있어요. 연간 우리 한국에. 근데 그게 17% 목표치를 채우는 게 시가총액 비중이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가 지금 2,700까지 왔잖아요. 이게 그냥 훌쩍 넘어갔어요. 매매를 안 하는데도 그냥 이미 한 18%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에 이제 속해 있는 펀드 매니저분들은 그게 규정을 무조건 맞춰야 되나 보다. 덜어내야 돼. 무조건 팔아야 돼요. 방법이 없대요. 그냥 일단 덜어내서 비중을 맞춰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규정은 제가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좀 유연하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 국민 돈이잖아요. 그러면 연기금도 벌어가면서 연기금이 그렇게 번다는 거는 나중에 연금 타먹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좋은 거죠, 좋은 플러스인데. 거. 예, 그러니까 그 일단- 이제 그 규정 때문에. 예. 근데 좀 아쉬운 게 그걸 판 게 2,200부터 계속 판 거예요, 지금. 한번 그 HTS의 수급 한번 봐보세요. 맞아요. 연기금이 그냥 올해 아마 제 기억에는 7월인가 8월부터요 계속 팔았어요. 올라올 때만. 그러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아쉽잖아요. 아쉽지. 지금 팔면 차라리 훨씬 더. 글쎄. 그러니까 너무 좀 규정 따지지 말고 이렇게 시장 어차피 그분들도 되게 또 전문가 분들 아니에요. 분명히 더 잘하실 텐데 단지 너무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좀 그래서 저는 연기금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원래 또 공무원들이 그놈의 규정 네. 규정하면은 뭐 또, 그리고 네. 그 기타 법인이라는 게 그건가요? 일반 이제 이제 기타 법인은 뭐 자사주 같은 거 있죠. 자사주 같은 거. 자사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면 회사에서 요즘에 보니까 가끔 제가 실적 발표 시즌에 깜짝 놀라는 게요. 제가 기업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전자공식 이렇게 분기 보고서 딱 보잖아요. 거기에 정말 재테크 잘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본업에서 돈은 버는데 현금이 남는 걸로 카카오 사고 네이버 사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게 다 기타 법인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법인들도 지금 돈이 많으니까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딱히 할 게 없는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주식하는구나. 예, 법인까지. 그래서 그러면 차장님 이거 한번 오늘 한번 연 차장님 나오신다길래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른바 수도권 서울하고 수도권에서는 지금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네.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지금 늘 하시던 일에서 지금 이제 본의 아니게 지금 쉬어야 돼요. 네. 뭐 타격이 엄청나겠죠. 매상은 안 나오는데 매출이 나올 때는 막혔는데 늘 나가던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뭐 이런 것들 나가야 되니까 적자가 크고 뭐 정부 지원 나와봐야 그거 은발이 오줌두기겠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주식이라도 해야겠다. 그 주변에는 온통 돈 벌었다 소리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은 옛날 경험이라 치면은 불안한데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체질이 변화됐고 금융 시장의 환경이 이렇게까지 저금리에 돈 갈 데가 없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것도 크게 뭐
두려워할 건 아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영업한 지가 제가 2005년부터 했거든요. 음. 한 15년 됐는데 네. 2007년도에가 그때 기억하시죠? 2000포인트 넘을 때 그때 조선주 랠리 나오고 그 정리식 펀드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물론 그때도 개인 투자분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많이 매매했는데 대부분은 간접이었어요. 간접. 그러니까 정리식 펀드라는 그때 이제 게 펀드 열풍이었잖아요. 네, 펀드였죠. 근데 그때랑 이제 지금하고 비교하면 분위기는 좀 비슷하긴 한데 지금 이제 직접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보다 다른 거는 확실히 엄청난 지금 저금리고 그 당시는 부동산도 좋았어요. 부동산 뭐 규제 그런 뭐 물론 노무현 정권에서 약간의 규제는 있긴 했지만 지금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하고 주식이 같이 좋아지는 그 시기였는데 지금 뭐냐면은 부동산의 길 자체 그러니까 재테크 수단으로서 부동산 자체를 이제 완전히 막아버리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남은 재테크 수단이 사실 주식밖에 없고 뭐 얼마 예전에 비트코인도 한번 열풍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한국으로만 또 놓고 보면 그 지난 거의 10년이죠. 10년 동안 그냥 박스권장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장세 속에서 지금 이제 거의 11년 만에 위가 지금 열려버렸고 그 주인공이 개인인데 이거 지금 한 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3월부터 하셨으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겨우 9개월, 8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8개월 했는데 이제 막 이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돈 싸들고 와서 주식한다고 이제 꼭집니다. 그거는 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하고 다르게 이 저금리가 금리가 물론 중요하잖아요. 네. 저금리가 쉽게 고금리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도 이제 보니까 막 요즘에 어젠가요? 갑자기 부작용 얘기도 나오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도 아시겠지만 그 내년 하반기는 대규모 승인 받는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 거 보면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경제 정상화 아직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는 그래도 올해보다 좋아지는데 금리 사이클로 보면은 저금리는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은 올라가겠죠. 예전보다는. 그렇지만 완만한 금리 사이클이 이어지는 뭐 이걸 골디락스라고 표현도 하던데 아무튼 그런 좀 굉장히 주식하기 좋은 환경은 내년까지는 저는 좀 더 이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뭐 너무 그런 걸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돌맞을 얘기인데 이런저런 어떤 그 댓글들을 갖다가 올리시고 하는 그 중에 보면은 네. 제가 봐서는 뭐 본심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해악으로 저는 해석합니다만 코로나 한 10년 더 가자 이런 소리 갖다 많은 데서 볼 수 있어요. 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그죠. 무슨 뭐 서울에 목조 타는 데가 1층이 전부 텅텅 비어갖고 먼지 휘날리는 창고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지금 할 게 없는 이 상황인데도 이것이 지금 주식시장에는 너무 좋은 환경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과연은 뭐 그렇기도 합니다. 싸들고 있던 돈이든 빚내서 갖고 오는 돈이든 간에 그걸로 우샤우샤 해서 왔는 이걸로 서로 부자 됐다고는 얘기는 합니다만 누가 부자가 됐으면 누군가는 또 조금은 잃었을 테고 그 부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사실 보면은 좀 그거하긴 한데 자 여기서 지금 택도 없이 가는 종목들도 간간히 있죠. 제 얘기는 돈도 못 버는 회사인데 매출도 없는데 우리나 미국이나 많죠. 많죠. 예. 적진 않아요, 사실. 적진 않다. 예. 근데 그 뭐 종목명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제가 많이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종목명을 얘기도 하고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우리나라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테슬라의 문제입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지금 우리 염 차장님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수학 공식처럼 밸류로 생각하면 가치로 평가하면 솔직히 손도 안 나가죠. 너무 비싸잖아요. 네. 뭐 어제 기사 보니까 PER이 1,300배가 넘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그 테슬라는 제가 기억에 2년 전에 부도난다 그랬었어요. 증권가에서 루머가 돌아가지고 저희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일론 당사에- 머스크가 만우절에 자기 나 파산됐다고 네. 그 올리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네. 실제로 이거 진짜 이 회사 될 거냐? 네. 왜냐하면 그 전기차를 한두 대 만드는 건 당연히 가능하잖아요. 대량 생산 경험이 없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그래서 많은 뭐 그 당시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걱정을 했던 게 진짜 대량 생산에서 수율이 나올 거냐? 이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칭화윤이라는 그 반도체 회사가 부도났잖아요, 사실상.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양산을 못 하는 거예요. 음. 한 개를 만드는 건 잘 만드는데 아니, 반도체를 대량으로 만들어야 그걸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못 하는 거랑 똑같이 테슬라도 이거 자동차 생산도 한번 해본 적 없는 회사가 이거 10만 대, 20만 대 어떻게 만들겠냐. 그래서 부도설이 돌았던 건데 근데 증명을 해버렸잖아요. 작년부터 대량 양산에 성공을 하고 그 이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올해 총 50만 대까지 그리고 2025년도에는 뭐 한 몇백만 대까지 지금 수준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누구도 의심을 안 하잖아요. 그 테슬라가 대량 양산한다는 걸 어느 분이 이거를 뭐 거기에 태클을 걸겠어요. 솔직히 뭐 자동차의 마감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불만은 있지만 어쨌든 그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 안에 뭐 뭐라 오토파일럿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이 워낙 좋아서 만족들 하시는데 어쨌든 테슬라는 그런 걸 그 보여줬어요. 보여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지금 너무 밸류로 비싸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도 업체고 그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4.5%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내연기관 차 중에. 네. 그러면은 아직도 대중화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보통 그 제가 보고서 보니까 16%갈 때부터 대중화가 시작된다 그러더라고요. 침투율이. 그러면 그 16% 가려면 2024년이나 25년 정도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때까지는 테슬라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그리고 테슬라를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그 한 뭐 정말 뭐 애널리스트 분이 정말 인사이트 있는 보고서 쓴 거대로 그 테슬라는 그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데이터 기업이다. 무슨 얘기냐? 그 오토파일럿이 이제 그 안에 탑재가 돼가지고 오너들이 자동차를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주행을 하면 그 모든 데이터가 다 테슬라한테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가 다 축적이 돼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테슬라가 뭘 하느냐? 자율주행도 할 수가 있고요. 그 엄청난 데이터 아닙니까? 네, 우리 마치 그 통신사가 여러분들의 빅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마케팅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테슬라는 전 세계의 수많은 이 오너들의 그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보험 상품도 만들 수가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뭐 주차장 사업도 할 수가 있고 넓힐 게 너무 마치 그 카카오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개념이 플랫폼. 뭐 부자 회사가 주차장까지 하려고 그런 거는 좀 약간 이제 딱히 할 일 없는 사람들 그런 거라도 하고 먹고 살게 해줘야지. 네. 오만 걸 다 하겠대. 쪼잔하게. 뭐 테슬라가 한다는 건 아니고. 로켓 쏘는 회사가.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확장할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전기차만 판매하는 회사다 이런 밸류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건 네. 인정은 해야 되는데 요새 뭐 천불간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천슬라? 예, 천슬라. 근데 그렇게 나오는 배경은 그 뒤에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지금 저도 어떻게 뭐 계산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적어도 테슬라가 정말 뭐 계속 이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한계치를 보여줄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앨런 머스크가 구상하는 것들을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뭐 네, 배터리 데이나 이럴 네. 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계속 검증해 가시면서 그냥 많이 올라서 나는 그냥 한번 좀 팔겠다 그런 거 제외하면은 그냥 계속 장기 투자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어디였더라? 그냥 제목만 봤습니다만 네. 오늘 저 그 뭐 조선경제였던 것 같은데 짐 로저스를 비롯해 가지고 월가에 꽤나 이제 오래된 그 구루급들 이렇게 뭐 당장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이제 이 버블의 끝을 두려워하는 그런 얘기들 갖다가 또 기사화한 걸 봤습니다만 그런 기사를 이렇게 눈길이 가고 그런 거 보면 저도 짐 로저스급의 거의 아직 올드 패션이에요. 네. 뭐 자꾸 이제 테슬라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 류는 짐 로저스나 저 같은 류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꾸 또 보면은 요즘 젊은 분들한테는 씨알도 안 맥히는 얘기. 옛날에 투립 새송이가 집값이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 자, 아니 우리 염 차장님도 이거 보니까 밤새도 될 뿐이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 여쭤볼게요. 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체질이 변한 거와 개인이 예전의 개인이 아닌 것도 알겠고 그리고 주식이 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건, 금융환경 여건, 상황, 역설적이기도 합니다만 다 들었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 쉽게 말씀보다는 야 이런 상황은 오면 안 되는데 내지는 이런 모멘텀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게 하나 좀 있을 텐데 그것만 듣고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 지금 시장이 너무나 이런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최근에 이제 뭐 성장률도 뭐 LG화학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셀트리온까지 덧붙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3대 장이 딱 됐는데 이들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기업들의 이제 앞으로의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주식 시장은 어차피 이들 기업들이 이끌어 가거든요. 이들이 무너지면 한국 증시는 당연히 붕괴가 됩니다. 붕괴가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매도를 고민할 때 뭘 생각하냐면 이 기업들을 그 앞으로 내가 만약에 저는 사실 주식 투자 못 하거든요. 좀 안타까운데 못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정보를 드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냥 고객 입장에서 항상 생각은 해봐요. 삼성전자 이게 지금 도대체 가져가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속으로의 목표가는 아직 좀 온 건 아닌데 사실 어느 정도 오고는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우리가 그냥 목표가 오면은 파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항상 고민되는 게 진짜 여기서 파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가는 게 맞는지 이건 모르는데 어쨌든 그럴 때 항상 고민해 보는 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온 배경이 뭘까? 그걸 항상 먼저 떠올려 봐요. 그 투자 아이디어라 그러잖아요. 네. LG화학이 이렇게 올라온 배경이 뭘까? 셀트리온이 이렇게 올라온 배경이 뭐지? 단지 뭐 공매도 환매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봤을 때 아직은 그런 신호가 지금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신호가 보일 때죠. 뭐냐면은 뭐 갑자기 이제 뭐 매크로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뭐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냥 트럼프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엄청나게 척을 또 치고 수출 뭐 제한도 시켜버리고 그건 하나의 저는 충격파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한국 증시가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바이든은 트럼프랑 분명히 다를 거다. 이거 기대감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바이든도 똑같이 너무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면 그 트럼프의 전철을 받아서 그러면은 지금의 이 우리 한국 증시의 상승의 하나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게 저는 부러진다고 보거든요. 그게 하나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자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지금 가장 큰 기대감은 슈퍼사이클이에요. 반도체. 세 번째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D램 분명히 좀 최근에 좋아지고 있고 또 파운드리도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D램 가격도 못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업체들이 여전히 지금 설비 투자를 만약에 내년도 들어가는데 안 하게 되고 그 다음 TSMC랑 격차를 지금 줄인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런 걸 못 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삼성전자 못 가는 경우 또 아니면 LG화학이 CATL에 완전히 뭐 참패를 한다거나 경쟁력에서 밀려가지고요. 테슬라 수주도 못 받고 지금은 잘 받고 있죠. 아니면 셀트리온이 뭐 미국에서 점유율을 지금 굉장히 높이고 유럽에서도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1등 바이오시밀러인데 예를 들면 다른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뭐 셀트리온이 점유율이 미국에서 막 갑자기 꺾인다든지 이런 사태들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의 시나리오가 이제 저는 붕괴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그런 거는 생각은 항상 하고는 있어야 되겠죠. 투자자라면. 그런 리스크는 저도 항상 고민을 하면서 시장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 더 여쭤볼 건 많지만 또 아껴두겠습니다. 저 오늘 염 차장님 주간 전망대에서 처음 뵙습니다만 네. 이미지는 그래요. 저 어릴 때 채송화라는 그 꽃이 참 신기했던 게 네. 건드리기가 겁이 나더라고. 툭 건드리면 펑펑 터져서 네. 거의 뭐 손대면 툭 하고 터지시네. 막 쏟아지시네. 종종 또 네. 저희 주방대에서 네, 뵙기를 또 기대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 윤여삼 파트장님과 내년도 금리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관련해서도 금리는 또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중요한 팩트죠. 오랜만입니다. 윤 파트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뭐 우리가 그래도 우리 윤 파트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채권 애널분들은 우리 주간 전망대에 그야말로 오래된 보석 같은 우리 패널 분들이신데 증시가 너무 뜨겁다 보니 예. 거기다가 사실 금리가 안 움직였어요. 미국 금리는 그동안 제법 올랐지만 네네. 많이 올랐다 사실. 0.6에서 뭐 0.9 정도까지 왔으면 네네. 많이 오른 셈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관심을 갖기에는 그러나 지금 어차피 우리가 조금 이제 내년 뭐 다들 자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시장 뭐 정책 금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시장 금리가 오는 상황이 와버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네. 한번 그래요. 지금 이제 연간 전망 차원에서
한번 윤 파트장님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목부터가 이게 뭐래요? 사람 이름이에요? 캐리? 예. 우리 뭐 캐리 하면은 뭐 캐리어도 있고요. 뭐 끌고 나르는 그 수단의 캐리가 있는데 채권 시장 용어로 캐리라고 하면요. 뭐 큰 뜻 없습니다. 그냥 우리 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예금하면은 우리 1년에 이자 뭐 1.2% 줍니다. 네. 1.3% 줍니다. 네. 하라는 그 수익 그 쿠폰 이자가 있잖아요. 예. 그 수익만큼을 채권 시장은 근데 금리가 오르고 내리면서 가격의 변동이 있는데 채권 가격의 변동은. 예. 근데 그걸 들고 그러니까 캐리해서 가져간 수준만큼 보유한 만큼의 수익은 챙겨갈 수 있다 정도가 캐리인데 그 캐리를 얘기하는 시장이 어느 정도 때 캐리냐?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좀 제한됐을 때 딱 적힌 금액만큼 우리 그 쿠폰 레이트만큼은 그렇죠. 제가 딱 발행할 때 지금 1.5 주겠습니다. 네. 1년 들고 가면 1.5% 받고 끝나는. 어,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년도 금리는 올해는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주국들 중앙은행들이 너무 위기 국면이다 보니까 미국도 제로 금리 가고 네. 뭐 유럽이나 일본은 이전부터 마이너스 금리였지만 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지금 현재 얼마죠? 0.5%. 사상 최저 수준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뭐 지금 자산 가격도 부동산이다 뭐 다 연동됐지만 그 낮아진 금리 때에서 그 금리의 변동성이 올해는 금리가 중요한 변수였어요. 금리가 이 정도로 안 낮아졌으면 지금 저 강남의 부동산 가격들이 올라갔겠습니까? 코스피가 2,700까지 갔겠습니까? 자산시장에서 저가 오늘 나와서 또 드리는 얘기처럼 깔아준 역할을 했어요. 깔아준 역할하면서 제가 이전에 뭐 올해 자주 출연은 못했지만 나올 때마다 전 채권쟁임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드려왔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그 흐름 쪽에서 금리에 깔아준 역할. 근데 최근에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금 소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올해 8월 첫째 주까지 0.5%였거든요. 그러니 역사적 최저 수준이에요. 네. 그걸 기록했다가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백신 파이자나 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개발되자마자 지금 1%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0.5짜리가 1%면은 이자 수익률은 곱절이 올라간 거예요. 올해 1.8%에서 0.5 빠질 때 여러분들이 채권을 무시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1.3%포인트 빠질 때 미국 10년 금리가 8월 첫째 주까지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0년짜리 채권을 사셨으면? 얼마였죠? 얼마였어요? 그때는 주시장은 전고점도 못 넘고 막 길길댈 때였잖아요. 채권 가격 오름폭으로 네. 인한 수익률. 네. 얼마죠? 순수 수익률이 그때 10%가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랬다가 지금 이제 3분기 이후에 이제 미국 금리는 0.5에서 0.9대까지 1% 근처까지 튀어 올라가면서 한 마이너스 3, 4%가 지금 깨지고 있고요. 주식은 그 사이에 또 막 정고점 깨고 우리나라 코스피조차도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니.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뭐가 걱정이죠? 금리가 올라오면 네. 일단은 지금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금리가 낮아지면서 돈 빌려 쓰기 좋네. 그래서 이 낮은 금리에 저축해서 뭐 하겠어? 이렇게 빨리 집이나 한 채 사지. 주식이나 합시다 우리. 그런 환경에서 금리가 올라오면 나 돈 빌려 쓴 거 이자가 자꾸 늘어나네. 이거 돈 갚아야 되나? 이거 얼마나 더 올라가지? 그리고 그 금리가 낮을 때는 그래서 꿈과 희망이 있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들. 우리 올해 뭐 제가 예전에도 나와서 얘기했던 뭐 카카오라든지 뭐 그런 언택트 주식들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희망을 갖고 가는 2차 전지 뭐 이런 전기차 이런 애들이 확 가다가 최근에 금리가 올라오니까 그렇게 처져 있던 뭐 은행주, 뭐 철강주, 우리 구경제라고 하죠. 그런 가치주들이 올라오거든요. 이 금리는 실물 경제 개선되는 부분들도 반영해주면서 잘 나갔던 종목들 간의 그 띠임도 좀 바꾸는 영향을 네. 주다 보니까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죠. 무임수. 음. 근데 자꾸 올라가면 주식 이거 적정하냐 고민이 커지거든요. 배당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위협도 되고요. 채권 시장. 그런데 윤 파트장님 네.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 아니 종목 잘만 고르면은 한 달 사이에 따블 뭐 이렇게 나오는 이 자산시장 증시가 이러고 있고 뭐 비트코인도 몇 달 만에 뭐 2배, 3배 가는 이 와중에 네. 지금 1년 동안 뭐 채권 붙들고 있어갖고 1몇 프로 그거 캐리 먹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얘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싶다가 아까 그랬던 금리가 0.5까지 가는 사이에 채권 가격의 변동은 10%뭐 이런 식으로 하니 또 이해도 됩니다. 워낙에 그 굴리는 돈의 규모가 다르니까 월가에서 보너스 제일 많이 받는 거는 채권 트레이드라며. 뭐 예, 그런 얘기도 저도 들리는데. 있었죠.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게 야, 뭐 1점 몇 프로, 우리 뭐 기준금리 0.5% 이거 갖고 지금 얘기하지 말자가 아니고 이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측정하는 분모의 할인율도 되는 거고 다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됐습니다. 자, 요까지 하고 그래서 금리를 공부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한번 보고서 내용을 한번 보고 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앞서 막 이것저것 운을 띄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소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그 1% 남짓하는 거 그거 수익 챙기겠다고 지금 채권해야 되니? 네, 그거 저도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캐리 생각하고 채권 투자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나와서 철저히 깔고 갈 겁니다. 뭐냐, 내년도에 올라가는 금리의 궤적은 저의 예상치에 불과하지만 뭐 굳이 뭐 따져주자고 하면 상고 조금 더 올라갈 룸은 있어요. 경제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올라가는 수준이 올해 코로나 발생하기 전 수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냐. 우리나라 금리도 그 정도 수준 되느냐 마느냐 수준일 거고요. 그거보다 훨씬 자극적으로 떨어진 글로벌 금리는 그 정도 수준도 복원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저 오른쪽 끝부분이 지금 내년도 전망치예요? 네, 전반으로 보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리는 철저하게 깔아주는 역할은 아직도 여전히 할 거다. 자금을 빌려서 조달해서 써야 될 분들이 내가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이걸 환원해야지 할 정도의 자극이나 겁을 주지 않을 거고 주식시장에 밸류에이션 해주는 부담도 크지 않을 거고 최근에 연말 배당까지 더불어져서 상승 강도가 높아진 가치주들도 미국 10년 1.2에 우리나라 10년 1.7대면 그동안 처져 있던 애들 키 맞추기는 어느 정도 끝났구나. 그런 식의 역할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로 보시면 최근에 금리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재료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백신이었거든요. 채권 시장은 이 올해 코로나 국면 때문에 사상 최저의 금리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백신이 개발되고 경제가 정상화된다고 하면 네. 거기에 따르는 반작용으로 이제 또 금리도 어느 정도 정상화돼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대선 직후에 0.7% 내외 정도까지 안정화되다가 뭐 파이자 소식에 한 방에 0.2%포인트 가격으로 환산하면 대략 그날 하루에만 1%포인트 이상이 급락을 했어요. 채권 가격이. 그러면서 튀어 올라갔는데 문제는 지금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이 더 진일보한 백신들이 나왔는데 미국 10년짜리 금리는 여전히 0.9%대입니다. 내년에 배포가 되고 경제가 더 안정화되면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가장 자극적이었던 이 첫 백신 소식으로 충격은 채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거죠. 여기에 너무 쫄지 말자라는 쫄지 쪽이고 말자. 경제는 제가 그냥 채권 가격은 펀더멘털이 되게 순수하거든요. 경제가 좋아져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만큼 금리를 감내할 수 있는 거니까 금리는 돈 빌린 사람한테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져서 소득이 늘어야지 그만큼은 금리 여건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고 왼쪽 그림 보시면 IMF 같은 기관에서도 얘기하는 게 코로나 발생 전에 자로동 경제가 그냥 확 무너졌습니다. 자빠진 거죠. 저기에 이제 단기적인 충격이 발생했는데 뒤에서 올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양쪽에서 부축을 해서 이렇게 세워서 얼른 다시 뛰어야지라고 했지만 지금 무릎 다 깨졌고요. 살점 나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저기 퍼머넌트 로스라고 써 있죠. 회복이 안 될 정도의 상처도 생긴 가운데 예전 속도로 바로 뛰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내년도에 미국 성장률을 지금 예측하는 기관들의 평균값이 4%의 성장을 얘기합니다. 전년비. 네. 원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잠재 성장률 해봐 2자가 되느냐 마느냐인데 4% 얘기를 하고 유럽은 한 5%대 얘기를 하고요. 중국은 8% 성장을 얘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뭐 캐피탈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이 10% 얘기도 하더라고요. 중국 성장을. 워낙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꼼짝들 못했으니 그게 2021년은 좋을 거다. 전년 대비. 올해 미국 성장 마이너스 4%대. 그러니 유럽은 마이너스 7%대. 중국은 잘해봐야 2%, 제일 나은 중국이 2%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올해 마이너스 1에 내년에 3% 정도 복원인데 그 2년치 버무려봐야 평균적인 평균값도 못한 거예요. 마이너스 4% 났다가 플러스 4% 나봐야 결국은 아유, 줄어서서 4%니까 원위치 못한 거지. 원위치도 못한 거예요. 네. 증가율로 치면.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저희 좀 이제 경제학을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전문 용어로 GDP 갭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 파인 구덩이에요. 파인 구덩이.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날아간 그 성장의 그 구덩이를 완전히 GDP 갭을 메꿔서 정상화되는 게 2023년까지도 주유국들 중에 어디 하나 자신감 있게 나 이제 다 나아졌으니 옛날 상처 다 나서 정상적으로 옛날처럼 뛸 수 있어요
할 경제는 아직 저게 그러면은 계산상은 그겁니까? 명목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순서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복원되는데 3년 뒤에도 장담할 수 없으니 자, 그럼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외형적인 숫자는 내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충격 대비해서 회복, 그러니까 넘어졌던 걸 이렇게 세웠으니까 벌떡 선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걷는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도관이 나갔다. 그래서 금리는 사실 거기에 진동제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낮게 깔아줘서 아직까지 저 경제 개선의 속도는 그래서 위에도 소제목에 써놨지만 저게 10월 달에 블룸버그 컬럼 제목이거든요. Goodbye V, Hello L. V자 회원은 굿바이. 예, L. 이제 완만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년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내년도에도 자산 시장이 위험 자산 중심으로 좋을 거라고 봅니다. 금리가 여전히 진통제 역할을 하면서 낮게 깔아줄 텐데 그 기울기는 올해보다 만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1,400에서 2,700까지 올라왔잖아요. 내년에 지금 증권사들이 많은 3,000콜도 나오고 있지만 500포인트 이상 업사이드를 얘기하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올해 같은 기울기는 나오기 힘들 겁니다. 이미 올해 우리는 정책들이 시험은 잘 봤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은 이미 충분히 좋았어요. 내년도에 5%대 성장 나오고 미국이 유럽이 중국이 8%대 성장이 나와도 그냥 성적표 확인하는 거지 그거에 열광할 단계의 경제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는 얘기가 우리 애가 시험 잘 봤다 그러고 대충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걸 미리 안 상황에서는 나중에 성적표 갖고 왔을 때 감동이 이미 지금 선물은 다 사줬죠. 이미 선물 다 사줬네. 네, 그래서 올해 향률했는데 그렇다고 내년에 혼낼 건 아닙니다. 그렇지. 예, 혼낼 내년에도 좋은 환경이고 네. 저는 그래서 내년도를 딱 한마디로 암축해서 금융시장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골디락스. 골디락스. 거기서 금리의 역할은 여기서 더 달궈져서 경제의 무리한 성장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줄 거냐, 우리 늘어난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 거냐 그 단계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네. 넘어가서 또 6페이지 요 왼쪽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올해 낙관론자를 얘기할 때 제일 메인 차트이기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M2라는 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을 나타내는 제일 대표적인 지표잖아요. 한 전 세계 12개 국가 대규모 경제가 있는 국가들의 M2 잔액을 합쳐놓은 거예요. 네. 보십시오, 기울기. 전년 대비해서 저기울기로 올라갔으면 돈이 올해 미국은 오른쪽 그림 보시다시피 60년대 이후에 저렇게 M2가 많은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시장은 그 아까 얘기 드렸던 정책들이 돈의 맛으로 이게 너무 나이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좀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돈으로만 설명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큰 틀은 돈의 맛이 있었다 올해. 문제는 내년도는 지금 미국 정도 정부가 조금 더 돈을 쓴다고 하지 중앙은행들이 이제 더 확장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건 저렇게 돈을 많이 풀어냈으니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라도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들을 해왔고 저도 그렇게 해서 3분기에 금리 바닥콜을 했는데 저게 기저효과가 내년 2분기에 가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2분기에 돈을 확 풀었잖아요. 그게 이제 좀 둔감해지는 거예요. 저게 꺾이겠는데. 꺾이는데 이제 YOY 전년비면. 그렇다고 주가가 빠질 거냐?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자극이 떨어지는 거지. 저게 확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거기선 또 어느 정도 좀 마사지들을 해줄 것 같습니다. 마사지 뭘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어? 금리 더 낮출 것도 없고 자산 늘리는 것도 더 늘릴 수 있어? 근데 최근에 그러면 이 비유가 맞습니까? 풀장에 네. 그동안 물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완전히 다 열어서 콸콸콸 공급했어. 네. 그러다가 이제 찾는데 자연 중반분이 그렇다고 생긴 밑에 이거 바킹 빼고 물을 빼는 게 아니고 거죠. 아니고요. 이걸 갖다가 조금 채우는 물량이 죽은 거지. 줄고 그러면 자연 증발분이 생기죠. 자연 그러면서 이제 약간 물이 좀 주니까 재미가 없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데 재미가 없는 수준이지. 내년도 시장이 올해보다는 좀 덜 재밌는 거죠. 그래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왼쪽 차트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저 파란색 말고 저 하얀 게 CPI인데 네. 돈이 저렇게 증가했는데 왜 물가가 안 올라? GDP 대비 금융자산의 기울기로 놓고 보면 버핏 차트라고도 하죠. 버핏? 네, 워런 버핏이 그 얘기를 해서
실물 경제 대비 실물 경제 제일 대표하는 GDP 대비 GDP 대비 주가 시가총액을 비율로 해서 과거 대비해서 GDP 대비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으면 이거 좀 거품이 아닐까. 그게 버핏 지수라는 거구나. 그걸로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기준으로는 지금 역사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솟구쳐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제일 높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자본시장에 거품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정책 당국자들도 그 부분을 되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 분모를 GDP에서 M2로 바꾸면 저 풀린 돈의 힘.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도 방금 지적하셨지만 이 많이 풀린 돈들이 나중에 물가를 자극하는 쪽으로 돈의 가치도 떨어져서 물가도 자극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저렇게 자산 가격도 많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실물적으로는 안 넘어가고 GDP는 별로 못 늘고 M2분의 아까 얘기했던 금융자산은 돈이 워낙 많이 풀렸잖아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2000년 닷컴 버블 때나 2008년의 금융위기 때는 GDP 대비 금융자산도 올라가고 M2분의 금융자산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꽂아 넣어준 돈 대비해서도 금융자산들이 그러니까 너무 돈보다도 오버슈팅을 했죠. 그렇게 침체들이 왔는데 이번 국면은 그때랑 달라요. GDP 대비 금융자산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넣어준 돈의 양 대비 금융자산은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 그래서- 앞에 거 GDP 대비 금융자산 이거는 그래서 실물과 뭐 금융자산 가격의 괴리 이런 표현으로 자꾸 되는데 돈 풀린 거 봐서는 딱히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도 볼 수 없다 이 말씀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답은 이 많은 돈들이 실물로 넘어가서 투자를 하고 기업들이 뭔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쓰이지 못하고 네. 부동산, 주식. 주식시장 비트코인. 이런 데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들만 올랐죠. 그래서 자산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도 지금 네. UIG라고 하는 예. 금융 가격 지표의 가중치를 높인 물가 지표들을 요즘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는 기존의 전통적인 CPI가 아닌 전통적인 우리 실물 경제 쪽보다는 금융의 돈 유동성들이 그쪽으로 훨씬 많이 묻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 파트너님 공부하는 김에 CPI 말고 네. 연준에서 맨날 그 이렇게 기준으로 삼는. 기준으로 삼는 PC, PC. 그거는 뭐죠? 그러니까 CPI는 그냥 소비자 물가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거기에 거의 가중치의 반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 특히나 그 우리나라로 하면 월세, 렌트 그 비중이 큰데요. CPI에 네, PC는 그 렌트 비용보다는 진짜 실소비 쪽에서 더 영향력이 높은 헬스케어라든지 이쪽의 비중이 높아요. PC, Personal Consumption 컨sumption Expenditure, 맞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맞습니다. 그거의 물가 지수로는 아까 얘기했던 렌트처럼 잠기는 비용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뭐 병원 가서 쓰는 의료비라든지 실제로 쓰는 다른 실생활의 가중치가 높아서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 좀 좋아서 렌트가 올라갔던 CPI가 PC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죠. 지금은 CPI가 더 많이 오른다. 네, 월세 이런 게 막 올라서 네. 부동산 그것도 예.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예, 되고 알겠습니다. 그 수준은 CPI보다 낮습니다. 좀 교과서적인 얘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왼쪽 그림 보시면 자연이자율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 자연이자율이 알스타? 네. 이게 2018년 10월 3일 날 파월 의장 입에서 저 단어가 나왔던 그날 미국이 그때 기준금리 저게 중립금리라고도 표현하는 그 맞습니다. 저게 중립금리고 또 달리 표현하면 적정금리예요. 적정금리. 예. 뭐 왜 중립인지 아세요? 왜 중립이에요? 경제학 교과서에서 저축 곡선 있고 투자 곡선 있는데 사람이 금리가 높으면은 이자 더 받아야지 저축을 많이 할 저축을 거고 해버려. 금리가 낮으면 돈 빌려다가 투자하겠어요. 투자해야지 하는데 그 두 개의 딱 균형을 그 두 개의 선이 만나는 곳에서 정해지는 금리가 저 적정금리 자연이자율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현재 얼마라고요? 저게 실질이거든요. 물가를 배제하고 네. 실질 기준 제로입니다. 역사적 최저 수준이에요. 그, 저것만 가지고도 미국의 지금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미국의 물가채 금리인데 마이너스 1% 내외거든요. 물가채 금리가 저 실질 금리의 제일 대표하는 금리 중에 하나예요. 그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게 물가채 금리거든요. 저 실질 금리 마이너스 1%면 저축하면 바보예요. 물가 상승률만큼도 이자를 못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나와서도 채권 사시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채권 투자자들이나 캐리해야죠. 어쩔 수 없이. 채권에만 머물러야 돼, 자금만. 뭐 어쩔 수 없이 채권에 담보돼야 되는 자금은 있으니까. 제가 뭐 자극적으로 상당한, 제가 자극적으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자율이 제로기 때문에
그러면 명목으로 환산해서 물가까지 감안한 적정금리는 물가가 얼마나 안정되느냐 수준 정도까지만 향후에 미국 경제가 정상화돼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많이 못 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마이너스의 실질금리를 놓고 생각했을 때 실질금리는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물가가 그냥 우리가 받는 이자 소득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원짜리면 지금 이자를 10% 준다고 하는데 물가 20% 올라가면 난 지금 100원 주고 살 수 있었는데 1년 뒤에 이자 받아서 110원이 돼도 물가 20원 올라가서 이거 120원 돼버리면 그 실질금리 마이너스에서 구매력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투자 대상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볼펜이라도 사놔야 되고 미리 다 투자해야 돼요. 휴지라도 사놔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식 사고 부동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환경이 지금 안 깨진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쉽게 변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 환경이 조금 극복된다고 해서 지금 풀어놓은 돈의 환수라든지 아까 증가율로는 내년 2분기부터 탄력은 떨어진다면서요. 떨어지는 국면에서 약간의 금융시장 불안이 생기면 아직까지는 무릎이 다 안 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채권쟁이 나와서 금리 얘기하면서 거시경제 얘기하니까 어려운 얘기만 하고 가는 거 아니냐.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실질금리가 플러스 올라왔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경제가 완전히 좋아진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그때부터는 완전 긴축 상황으로 가게 될 거예요. 주식은 그 실질금리 플러스일 때 재미가 없어요. 지금 실질금리, 물가 연동체 금리를 보면 실질금리라고 봐도 되죠. 그렇죠. 그걸로 그게 대응으로 러플리 보시면 마이너스 되고. 1%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저축을 하는 것보단 투자를 하셔야 될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저는 내년에도 이 환경 자체는 상당 부분 유지가 될 거다. 레이 달리오가 연초에 말했던 현금은 쓰레기가 여전히 유효하네. 그죠? 아까 뭐 인플레이션 쪽으로 좀 연결지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화폐적인 인플레이션으로도 안 가고 그냥 자산 가격 쪽으로만 자산 계속, 가격 쪽으로만 간다. 그쪽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통화 정책을 의심하지 말자. 여기 나와 있는 차트가 8월달에 있었던 잭슨홀 컨퍼런스 때 파월 의장이 AIT라고 하는 조금 또 전문 용어를 쓰는데 평균 물가 목표제입니다. Average Inflation Target이라고 해서 우리 물가가 너무 낮았으니 좀 이따가 내년도에도 그래서 뭐 일부 기저효과나 이런 거 반영하면 물가 올라갈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최근에 유가들도 좀 올라오고. 그러면 통화정책 다시 환수하고 저 높은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도 올리고 뭐 이럴 위험이 있지 않아 걱정하시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연준에서 논문은 써줬어요. 우리 낮았던 물가가 조금 평균 수준 이상 가도 경거망동 안 할게. 그동안 낮았으니 좀 2% 위로 좀 가더라도 평균적으로 2% 되려면 그렇죠. 2%가 한참 세월이 타겟인데. 더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 선에만 나온 날짜만 봐도 원래 저 검은색 선으로 돼 있는 게 어디 제일 왼쪽? 정상적인 그 리세션 시나리오라는 게 정상적인 경기 침체 이후에는 보통 연준이 3년 내외 정도의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평균적으로. 네. 그 모델링으로 하면은 저 기울기로 2023년쯤 가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우리 평균 물가제까지 도입해서 좀 더 끌어준다라고 하면 3년이 아니라 24년, 25년에도 천천히 인상하고 기울기도 저렇게 완만하게 갈 거다. 이거 갖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통화 정책을 의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 연준이나 ECB, BOJ 이런 친구들이 배신 안 때린다. 제가 기억하는 딱 통화 정책이 대부분 통화 정책은 올린다고 하고 못 올린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못 지킨 적은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그렇죠. 2015년 이후 미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 국면에서 그동안 한번 파월 의장이 아까 세게 얘기했던 게 아까 중립금리 얘기하면서 한참 벌어서 했다가 화들짝 그 2018년 10월 달에 그 발언했다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박살난 거. 20% 빠졌죠. 그래서 그 다음에 19년 시작하자마자 인내심을 발휘하며 뭐 그래서 바로 금융시장들 안정시켜줬거든요. 네. 그 학습 효과가 있는 연준이 뭐 안 올린다고 하고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점도표 찍을 때 항상 아주 막 기계가 넘치지. 뭐 금방 이렇게 연방기금 금리 올릴 것처럼 막 찍다가 맨날 나중에 가면은 질질 흘러내려오고. 근데 의심하지 마라. 네. 그래서 제가 미국 금리만 가지고 아까 1.2%를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좀 이론적인 거라서 길게 얘기는 안 드리고 그냥 핵심만 얘기 드리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averaging expectation short rate next 10 year 이게 뭐야? 예, 뭐 전문가 티를 내서 죄송하긴 한데 저기 짙은 파란색 선은 미국 10년짜리 채권 금리고요. 네. 가운데 있는 애는 10년 뒤에 미국의 3개월짜리 채권 금리는 어느 정도 될까? 10년 후. 예, 그거를 선도금리라고 해서 미래 지금 갖고 있는 금리의 이런 10년짜리 채권까지 지금 가는 경로가 있잖아요. 그걸 뽑아내서 10년 뒤에 3개월짜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까라고 추정해봤는데 지금 얼마냐면 1.2%입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2016년에 브렉시트와 같은 악재가 있었을 때는 그 선도금리, 미래에 대한 금리 기대보다 아래에 놀기도 하고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미국 경제 좋아진다고 할 때는 심지어는 저 선도금리가 상향 조정도 되고 10년짜리 금리가 저 윗단에서도 노는데 자, 10년 금리의 중심 라인 정도 역할을 해요. 10년 뒤에 기준금리 3개월짜리면 기준금리가 그 정도 수준을 기대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1.2%예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미국이 금리 정상을 한다면 저 정도 기대까지 가는 거고 내년도에 미국 10년 금리가 저기까지 올라가는 건 정상화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국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깔았던 금리가 최근에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올라와서 내년도 초까지 1.2까지 가면 거기까지는 미래 금리 정상화 기대까지 녹여서 그 정도까지 가면 우리 너무 낮았던 거 이제 이 정도 수준 왔으면 되지 않느냐. 미래 금리 올릴 것만큼 기대치만큼 왔는데. 그래서 저는 미국 10년 금리 1.2 정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금융시장을 좀 폭넓게 보면서 리스크 팩터를 점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 정도 수준까지는 너무 쫄지 않고 갖는다. 저 이상 갈 때부터는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뭐냐, 이제 긴축을 할 때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내년도에도 뭐 전망하는 기관 중에는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1% 중반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치들도 있거든요. 저는 조금 앞서간다. 그 정도 가려고 하면은 저 단기 선도 금리가 상향 조정될 정도로 뭔가 경제 추세적인 안전성들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어진 정보가만 가지고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공부 하나 합시다. 텀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라는 거를 또 쉽게 풀어주신다면.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나 레벨이 기대 수익률이 만개 계속 저렇게 마이너스 정도가 될 정도로 낮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나 방향성 자체는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텀 프리미엄의 마이너스라는 건 장기채를 사가지고 받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보상 수익들이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있다라는 걸.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윤 파트장한테 돈을 갖다가 한 1년 빌려줄 때 하고 3년이나 10년 빌려줄 때는 10년 빌려줄 때는 이자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니 근데 지금 미래 가면은 어차피 그때 당시에 빌려줄 이자가 더 낮을 건데요. 지금 미래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거에 대한 기대라니까요. 그래서 텀 프리미엄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지금 길게 빌려주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채권쟁이들은 내년도에 미국 10년 1.2만 와도 이게 역사적으로 봐서 낮은데 이거 갖고 무슨 보유 수익 얘기하고 저거 투자하느냐 얘기하시지만 10년 뒤에 지금 1.2보다 더 많이 높은 수준에 가 있을 거냐. 오른쪽 그림이 10년 뒤에 10년짜리 금리 얼마 정도 잡히느냐 기대인데 개 기준으로도 이자를 못 넘는데요. 텀 프리미엄이 이렇게 낮으면 장기적으로도 금리 트렌드 자체는 안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쟁이가 드릴 말은 다 드렸고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국은 네. 그냥 이것만 얘기 드릴게요.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와서 얘기했지만 뭐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제일 적었던 나라고 요즘에 전 세계에서 원화가 위안화 다음으로 위안화보다도 요 근래는 더 절상도 최근 빨랐죠. 들어서는 수출 잘 되거든요. 미국이 그 지금 재정도 많이 쓰지만 무역 수지도 2008년 금융위기 후 최대 적자거든요. 이 언택트 시대에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 물건도 많이 써줬고 특히나 거기 수혜받은 게 중국, 한국, 대만. 그래서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은 1 플러스 반전됐고 커피 2,700 갔고 원달러 환율 1,080원까지 떨어졌고. 그러면 한국 금리 많이 올라야지. 근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0.5 대비해서 우리나라 내년도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고 3년짜리가 기준금리보다 50bp를 더 줍니다. 1%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차이인가? 우리 기준금리 보통 25bp씩 움직이잖아요. 그 통화정책이 올리고 내리고를 안 하면 3년짜리 채권금리는 기준금리에 한 20bp 언저리 정도에 머무는 게 한 0.7대 75 정도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에 25bp를 더 줬다. 한 번 인상 기대는 풀반영한 상황이에요. 한번 인상은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은행주도 좋고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로
뭐 금융주도 오고 가치주들도 좀 올랐지만 제가 여기 초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금리는 딱 그 정도입니다. 딱 그 정도다. 우리는 미국만큼 통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할 거고 이런 뭐 장기적인 흐름을 놓고 봐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이거 코로나 전부터 추정했던 수치거든요. 예. 2026년부터 30년, 2020년 중반만 가도 2%가 깨질 거라고 봤는데 혹 경제학자들은 최근에 이미 이자가 깨진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잠재 성장률이 저 정도면 이제 우리나라는 2%만 성장해도 만족해야 될 정도로 이제 성숙하고 노쇠한 경제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물가의 장기 추세도 저렇게 트렌드가 떨어져 있고요. 내년도에 미국 물가는 그래도 목표 수준인 2% 이상도 기대하는데 우리나라 유가 올라온 거 그렇게 감안해도 여러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겨우 1% 회복하느냐 마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드리면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금리에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금리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캐리 정도 추구한다. 여기에 차트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얘기 끝나면 이런 수급적인 얘기 끝나면 요즘에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코스피 저렇게 지금 추가적으로 2,700까지 더 올라갔죠. 네. 길게 저렇게 가파르죠. 네. 회사채와 국고채 차이, 저걸 신용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게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시정 위험 때문에 국채 대비해서 저거 뒤집어 놨습니다. 일부러 주가랑 비슷한 방향으로 놓으려고요. 저게 위로 가면 갈수록 회사채 금리가 국채 금리하고 거리가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국채 대비 이자 비용을 덜 내도 되는 거고, 자, 싸게 회사채 발행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기업들의 신용 위험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올해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어려웠던 기업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뭐 기업에서 인수까지 거의 검토됐다가 우선 협상됐다가 또 그게 좀 잘못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랬더니 정부에서 산업은행에서 산업안정기금도 바로 대출해주고 지금 또 정부 주도와의 M&A도 추구하는 거죠. 자, 네. 이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기업들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엔 모럴 해저드 이슈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미국도 그렇고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크레딧 이벤트가 아니라고 하면 신용 스프레드가 줄여가고 지금 오른쪽 그림 보시다시피 이제는 A급 우리나라의 투자 등급은 AA 등급까지는 가야 투자 등급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단일 신용 등급으로 A급까지는 약간 애매한 등급인데 쟤도 지금 스프레드가 줄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기업들한테는 좋은 환경이 계속 조성된다는 뜻이고요. 네. 신용시장 안정화되고 금리는 그냥 깔아주는 역할에서 여기서 더 자극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환경이면 제가 뭐 내년에도 낙관론자 하려고 내년까지는 지금 이제 이 풀린 돈의 힘과 회복되는 회복기 정도 수준에서 위험선언에 옮기는 있다. 단 하나 내년 2분기에 돈의 맛이 떨어질 때 대응 여건들과 그런 올해보다는 기울기는 좀 완만해질 수 있겠다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는 그 정도에서 만족하신다면 내년에 투자도 나쁜 환경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윤 파트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일부에서 이제 했던 얘기들이 어느 정도 조금 뭐랄까 쌍관이라 할까? 이 개인들이 어떤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뭘 설명이 가능했으라기보다는 어떤 본능적으로 몸으로 경험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상황 같네요. 이게 밀릴 때마다 돈을 들고 증시로 뛰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아니 지금 소장님만 해도 여윳돈 생기셔서 은행 가서 예금하려고 하시면 안 하겠죠. 예금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다음에 나오게 될 때는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 드렸던 이 유동성 환경의 안전성이 뭔가 취약해지거나 혹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거나 그런 리스크 팩터들에 대해서 다음에는 그러시죠. 또 나와서 좀 더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열강 감사합니다. 네. 체력도 좋으셔. 네, 이번 주 주간 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틀면 뭐 암울한 소식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그러는데요. 네, 조금 우울하고 깝깝하고 힘든 시기지만 또 이렇게 이겨내도록 우리가 함께 협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